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 목을 매달아라. 조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왕실의 후궁, 그것도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에게 교수형이라는 극형이 내려진 것이다. 일반 백성도 아닌 왕의 피를 이은 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된 이 황당한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조 2년 한양거리는 숨죽인 채 침묵으로 가득했다. 평소라면 북적이던 저작거리조차 쥐죽은 듯 조용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 왕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잘못 내뱉었다간 영모에 연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한 여인이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빈 양씨.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고 어린 단종을 친자식처럼 키워낸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형리들이 그녀를 교수대 앞에 세웠다. 주변을 둘러싼 관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들 중 누구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왕실 여인에게 이런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조선의 법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혜빈 양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개인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궁궐에 들어온 날, 병든 세자를 밤새 간호하던 날들, 그리고 갓 태어난 원손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 작고 따뜻했던 그 아기는 이제 폐위되어 어디론가 쫓겨났고 자신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차갑게 떨어진 질문에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모를 꾸몄다는 터무니없는 누명,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허위 고발. 모두 거짓이었지만 누가 들어주었는가? 권력을 쥔 자의 뜻에 따라 역사는 쓰이고 진실은 묻히는 법이었다. 밧줄이 그녀의 목에 걸렸다. 거칠고 뻣뻣한 촉감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형리가 신호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관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형 집행 명령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 내려가야 했다. 혜빈 양씨는 눈을 감았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하지만 그녀에겐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자신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어린 왕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비록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신호가 떨어졌다. 형리의 손이 움직였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왕실 여인에게 가해진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집행되는 순간이었다. 선왕의 후궁이자 왕손을 키운 양육자가 역적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는 전대미문이 사건. 이 비극적인 죽음 뒤에는 권력의 암투와 배신, 그리고 한 여인의 흔들리지 않았던 충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어떻게 한낱 궁녀에서 왕의 후궁이 되었고 또 어떻게 왕실의 최고 어른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새로운 왕은 그녀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던 걸까? 병든 세자의 방에서는 밤낮 없이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궁궐의 수많은 내관과 상궁들이 교대로 시중을 들었지만 세자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다. 세종은 밤잠을 설치며 아들 걱정에 마음을 졸였다. 그때 한 궁녀가 있었다. 양씨 성을 가진 그녀는
특별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궁녀 출신이었다. 다른 궁녀들처럼 궁궐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존재였다. 화려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다른 미모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여인이었다. 세자궁에 배치된 후 양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자 간병에 쏟아부었다. 다른 궁녀들이 교대 시간이 되면 물러나는 것과 달리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세자가 밤중에 기침을 하면 즉시 일어나 약을 다렸고 열이 오르면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혔다. 식은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약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넘기시도록 정성을 다했다. 또 이 궁녀로구나. 세종이 세자궁을 찾았을 때마다 보이는 얼굴은 늘 같았다. 양씨였다. 처음에는 그저 부지런한 궁녀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녀가 세자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세종은 조금씩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몰래 세자궁을 찾았다. 신하들도 모르게 혼자서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본 세종은 그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양씨가 세자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세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세자는 잠들어 있었다. 고단한 병마와 싸우다 지쳐 잠든 얼굴이었다. 양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세자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렸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고 얇은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손길 같았다. 세종은 숨을 죽였다. 양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분명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직 세자를 향한 간절함과 정성만이 가득했다. 주상전하의 근심이 이리도 크신데 소녀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세종이 직접 양씨를 불러 물었다. 왜 그토록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세자만 간호하느냐고. 양씨의 대답은 담담했다. 허세도 아첨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세종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다는 것을. 권력을 얻기 위한 계산이나 출세를 위한 야심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이야말로 왕실에 필요한 인물이었다. 세자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였다. 의원들의 치료도 물론 중요했지만 밤낮 없이 극진한 간호를 받은 것이 컸다. 세종은 양씨의 공을 잊지 않았다. 너의 정성에 짐이 감복하였노라. 세종은 양씨를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상이 아니었다. 세종은 이 여인이 앞으로도 왕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직감했다. 세자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곁에서 보필할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양씨는 그런 존재가 될 자격이 충분했다. 승은을 입은 후 양씨는 귀인의 품계를 받고 이후 세 아들을 낳고 공로를 인정받아 내명부 최고 품계인 정일품 빈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해라는 칭호를 받아 우리가 잘 아는 해빈이 되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그것도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 하지만 정작 양씨 자신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세자궁을 자주 찾았고 여전히 세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신분이 바뀌었어도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세종은 그런 양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신뢰는 왕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녀에게 맡기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산실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다. 현덕왕후가 아기를 낳은 직후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출산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의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왕후의 안색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점점 약해져만 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현덕왕후는 결국 눈을 감았다. 아들을 낳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다. 산실은 순식간에 통곡으로 바뀌었다. 기쁨과 슬픔이 하루 사이에 엇갈린 비극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미의 품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 현덕왕후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문종은 망연자실했다. 오랜 병으로 이미 몸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왕후마저 잃은 충격은 컸다. 그는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한 채 침전으로 돌아가야 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국상을 치러야 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미를 잃은 갓난아기를 누가 돌볼 것인가? 유모를 두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왕실의 적장손인 원손을 제대로 키우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세종이 직접 나섰다. 아들 문종은 지금 슬픔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손자를 지켜야 하는 것은 할아버지인 자신의 몫이었다. 세종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병든 세자를 밤낮 없이 간호했던 그 여인. 혜빈 양씨였다. 명이 떨어지고 양씨가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세종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원손을 양씨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씨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왕실의 적장손, 훗날 이 나라를 이어갈 아기를 자신에게 맡긴다니. 이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었다. 왕실의 미래를 손에 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손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양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겠다고 답했다. 그날 밤 양씨는 처음으로 아기를 안았다. 작고 여린 몸,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갓난아기. 손바닥만 한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애틋한지. 양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다. 이 아이에겐 어미가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영영 어미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기. 양씨는 아기를 가슴에 품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조용해졌다. 양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이 아이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다. 세종의 신뢰, 문종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약한 생명 자체가 양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양씨는 아기를 안은 채 밤을 지새웠다. 아기가 깨어 올 때마다 달래고 배고파할 때마다 유모를 불러 젖을 먹였다. 기저귀를 갈고 포대기로 다시 감쌌다.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확인했다. 세종은 이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역시 양씨였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원소는 밤마다 울었다. 어미를 찾는 본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양씨는 단 한 번도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궁들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렸지만 양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어미가 없지 않은가. 자신이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는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아기는 점점 자라났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다. 양씨는 여전히 원손 곁을 지켰다. 유모가 있었지만 직접 모든 것을 챙겼다.
젖을 먹일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아기가 제대로 먹는지 확인했다. 기저귀를 갈 때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기침이라도 하면 즉시 의원을 불렀다. 원손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양 씨의 품이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양 씨에게 다가온 아기는 그녀의 치마폭을 붙잡고 웃었다. 양 씨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 자신의 품을 편안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3살이 되자 원소는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양 씨를 부르는 소리가 궁궐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아이는 양 씨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찾아 헤맸다. 양 씨는 그런 아이가 사랑스러웠다.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아이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유모가 있었지만 양 씨는 여전히 직접 모든 것을 챙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원손의 처소로 향했다. 밤사이 잘 잤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살폈다. 식사 때는 옆에 앉아 아이가 제대로 먹는지 지켜보았다.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먹이려 애썼다.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도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미있게 먹도록 유도했다. 원손이 넘어져 다치면 양 씨가 직접 상처를 돌봤다. 약을 바르며 아프지 않다고 달래주었다. 아이는 양 씨의 손길에 금방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 밤에 악몽을 꾸어 깨면 양 씨가 달려가 품에 안아주었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아이는 양 씨의 품에서만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5살이 되자 글 공부가 시작되었다. 원소는 총명했다. 가르치면 금방 익혔다. 하지만 가끔은 공부가 지루해 투정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양 씨는 아이를 달랬다. 훗날 훌륭한 임금이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공부를 마치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양 씨의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였다. 양 씨에게는 친아들도 있었다. 3명의 아들. 하지만 원손을 돌보는 데 쏟는 정성은 그 누구보다 극진했다. 친아들들이 섭섭해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린 원손을 동생처럼 여기며 함께 자랐다. 원손이 자라 뛰어놀 나이가 되자 양 씨의 아들들과 함께 어울렸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자란 가족이었다. 7살이 되자 원손은 더욱 의젓해졌다. 예법을 배우고 활쏘기를 익히고 말타기를 연습했다. 양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이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했고 잘해내면 기뻐했다. 스승들이 칭찬하면 양 씨도 함께 기뻐하며 아이를 격려했다. 원소는 양 씨의 격려를 받으면 더욱 열심히 했다. 밤이 되면 원소는 여전히 양 씨의 처소로 찾아왔다. 자기 전에 꼭 양 씨의 이야기를 들어야 잠이 들었다. 양 씨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효자 이야기, 충신 이야기, 어진 임금 이야기.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양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이 아이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바르게 키워야 했다. 9살이 되자 원소는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양 씨를 가장 먼저 찾았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양 씨의 품이었다. 공부에서 칭찬을 받으면 양 씨에게 달려와 자랑했다. 친구와 다투어 속상하면
양 씨에게 와서 위로받았다. 어느 날 원손이 양 씨에게 물었다. 자신에게도 친어머니가 있었느냐고. 양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가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양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원손에게는 훌륭한 친어머니가 계셨다고, 현덕왕후라는 분이셨다고. 하지만 원손을 낳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설명했다. 원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양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자신에게는 양 씨가 진짜 어머니와 같다고. 양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양 씨는 아이를 꼭 안았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정은 어떤 혈육보다 진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양 씨와 원손 사이의 인연은 그 어떤 피보다도 깊었다. 양 씨가 원손에게 쏟은 사랑은 친어머니도 부럽지 않았다. 밤낮 없이 곁을 지키고 아플 때 간호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슬플 때 위로했다. 원손이 양 씨를 따르는 마음 역시 친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양 씨였다. 세종은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양 씨에게 원손을 맡긴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다. 문종 역시 마찬가지였다. 병약한 몸으로 아들을 직접 돌볼 수 없었지만 양 씨가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원손은 양 씨의 손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양 씨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고 문종 역시 병석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양 씨는 그 불안을 아이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9년간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궁궐 안팎으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것이다. 조선을 이끌어온 성군의 죽음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양 씨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고 원손을 맡겨준 은인이 영영 눈을 감으셨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문종의 건강은 이미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 즉위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기침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신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새 임금을 바라보았다. 세종의 국상이 끝난 후 양 씨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왔다.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선왕의 후궁은 궁궐을 떠나야 했다.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거나 궁박 별궁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양 씨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했다. 세종을 위한 명복을 빌고 원손의 안녕을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9년간 키운 원손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이제 9살이 된 아이는 여전히 양 씨를 필요로 했다. 원손이 양 씨를 찾아왔다. 왜 떠나야 하냐고 자신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양 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것이 법도라고, 자신은 선왕의 후궁이기에 궁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양 씨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법도를 어길 수는 없었다. 문종도 양 씨를 불렀다. 자신의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더욱 걱정되었다. 양 씨에게 원손을 부탁했다. 비록 궁을 떠나더라도 아이를 잊지 말아달라고. 양 씨는 고개를 숙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손을 마음속으로 지키겠다고 답했다. 문종은 양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들을 부탁한다는 뜻이었다. 양 씨는 궁궐을 떠나 암자로 향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화려했던 궁중 의복 대신 회색 승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기로 했다. 매일 원손의 안녕을 빌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훌륭한 왕이 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종 즉위 2년째 되던 해 왕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양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면 원소는 어떻게 되는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다. 얼마 후 문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이 전해졌다.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의 일이었다. 양 씨는 암자에서 혼자 통곡했다. 원소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곁에서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 씨 자신도 이미 궁을 떠난 몸이었다. 국상이 끝나고 즉위식이 열렸다. 12살 어린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단종. 그가 새로운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 하지만 너무 어렸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다. 단종은 즉위 직후 가장 먼저 양 씨를 찾았다. 신하들을 통해 암자의 정가를 보냈다. 궁으로 돌아와 달라고. 자신에게는 양 씨밖에 없다고. 양 씨는 망설였다. 이미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몸이었다. 속세를 떠난 사람이 다시 궁궐로 돌아간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단종의 간청은 계속되었다. 어린 왕은 양 씨 없이는 견딜 수 없었다. 궁궐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왕 대비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양 씨뿐이었다. 결국 양 씨는 결심했다. 비구니의 몸이지만 어린 왕을 버릴 수 없었다. 9년간 키운 아이가 자신을 찾는데 외면할 수 없었다. 양 씨는 암자를 떠나 다시 궁궐로 향했다. 머리는 여전히 짧았고 승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단종 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궁궐에 도착한 양 씨를 단종이 달려와 맞이했다. 아이는 양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양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양 씨도 아이를 꼭 껴안았다. 떨어져 있는 동안 아이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양 씨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 어린 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양 씨는 다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다. 비구니의 신분이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가장 높은 어른으로 대우받았다. 어린 왕을 보필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단종은 여전히 양 씨에게 의지했다. 회의 석상에서도 신하들을 만날 때도 언제나 양 씨가 옆에 있기를 바랐다. 양 씨는 가능한 한 아이 곁을 지켰다. 이 어린 왕이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신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특히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일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양 씨는 느낄 수 있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린 왕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비구니의 신분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다. 양 씨는 단종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말라고. 단종이 수양 아저씨도 조심해야 하냐고 물었다. 양 씨는 입을 다물었다. 특히 수양대군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왕의 숙부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모든 사람을 조심하라고만 당부했다.
밤마다 양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엄습했다. 이 어린 왕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자신에게 그럴 힘이 있을까?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단종에게는 자신밖에 없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양 씨는 각오를 다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칼날이 번쩍이는 소리가 궁궐을 뒤흔들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다.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피비린내가 궁궐을 가득 채웠다. 단종은 떨고 있었다. 겨우 13살의 어린 왕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다만 신하들이 죽어나가고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쥐었다는 것만 알았다. 단종이 양 씨를 찾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양 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이제는 위로의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 양 씨는 아이에게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자신이 왕인데 왜 신하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냐며 괴로워했다. 양 씨는 이것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달랬다. 양 씨는 알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단종의 측근들을 제거한 후 결국에는 왕위 자체를 노릴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무력으로는 이미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다. 이제 조정의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다. 단종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어전회의에서도 수양대군의 뜻이 곧 결정이었다.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회의 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해빈 양 씨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말이었다. 신하들이 술렁였다. 양 씨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다. 내명부를 총괄하는 위치였다. 그런 그녀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단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다. 수양대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명부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빈은 이미 나이가 많아 적합하지 않다고.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양 씨가 단종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에게 힘을 주는 존재,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수양대군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양 씨를 제거하면 단종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 왕위를 빼앗기도 훨씬 수월해질 터였다. 단종이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단호했다. 국정을 위한 일이라고 사사로운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의는 수양대군의 뜻대로 결정되었다. 양 씨는 내명부 총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단종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양 씨는 조용히 물러났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위로했다. 양 씨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수양대군은 결국 왕위를 노리고 있었다. 9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이를 자신의 야심을 위해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양 씨는 단종을 만나려 했다. 하지만 점점 그것조차 어려워졌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궁궐 곳곳을 감시했다. 양 씨가 단종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 내관들은 대군의 명령이라며 면회를 불허했다. 양 씨는 이를 악물었다. 수양대군은 자신과 단종을 완전히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둘 사이의 끈을 끊어버리면 단종은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었다. 며칠에 한 번씩만 겨우 단종을 볼 수 있었다.
만날 때마다 아이는 더 수척해져 있었다.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양 씨는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씨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수양대군은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다. 먼저 신하들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양 씨를 격리시키고 이제 남은 것은 왕위뿐이었다. 양 씨는 밤마다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께, 문종께 부디 단종을 지켜달라고. 이 어린 왕이 무사하기를, 왕위를 지킬 수 있기를.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다. 궁궐의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졌다. 수양대군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단종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신하들은 이미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서 있었다. 왕을 지키려는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다. 양씨만이 홀로 버티고 있었다. 후궁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9년간 키운 아이를 자식처럼 사랑한 왕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다. 수양대군과 양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한쪽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왕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힘의 균형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양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의지뿐이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끝까지 단종 곁을 지키리라 다짐했다. 폭풍의 눈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밤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양씨의 처소를 에워싼 것은 수양대군의 친위 병력이었다. 칼을 든 군사들이 사방을 막아섰다. 양씨는 침상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다.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혜빈 양씨, 영모를 꾸민 죄로 체포한다는 선언이었다. 영모. 그 말에 양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자신이 무슨 영모를 꾸몄다는 말인가. 단지 어린 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군사가 거칠게 소리쳤다. 지금 항변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때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역적으로 몰려 포박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다음 날 조정에서 발표가 있었다. 혜빈 양씨가 영모를 꾸몄다는 것, 폐위된 왕을 다시 복위시키려 했다는 것. 물론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수양대군은 이미 세조로 즉위한 상태였다. 단종은 이미 왕위에서 쫓겨나 있었다. 상황으로 강등되어 창덕궁에 유폐되어 있었다. 양씨를 만날 수도 도울 수도 없었다. 그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만 들을 뿐이었다. 단종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9년간 키워준 그 따뜻한 손길이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영모를 꾸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왕이 아니었다. 그저 유폐된 상황일 뿐.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양씨를 구할 수 있겠는가. 신문이 시작되었다. 양씨는 의금부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다. 형틀에 묶인 채 영모를 인정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양씨는 영모 같은 것은 꾸민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문가는 거짓말 말라고 소리쳤다. 아들들이 모두 자백했다고. 양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세 아들이 모두 잡혀왔다는 말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댔구나. 양씨는 아들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모두 자신의 죄라고, 아이들은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신문가는 자백하면 아들들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다. 거짓말이었다. 양씨는 알고 있었다.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세조는 자신과 아들들을 모두 제거할 작정이었다.
단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양 씨는 죄가 없는데 무엇을 자백하냐고 버텼다. 형리가 소리쳤지만 고문은 가해지지 않았다. 왕실 여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법도상 금기였다. 아무리 역적으로 몰린다 해도 그 선은 함부로 넘을 수 없었다. 결국 자백 없이 유배형이 결정되었다. 청풍. 먼 시골로 쫓겨나는 것이었다. 양 씨와 세 아들이 함께 유배를 떠났다. 한양을 떠나는 수레 위에서 양 씨는 뒤를 돌아보았다. 궁궐이 점점 멀어졌다. 저 안에 단종이 있었다. 홀로 남겨진 어린 왕. 이제는 곁에서 지켜줄 사람도 없이 혼자 견뎌야 할 아이. 양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양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너희들만 무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단종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9년간 키운 아이를, 피보다 진하게 사랑한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청풍은 외딴 곳이었다. 사람도 드물고 척박한 땅이었다. 양씨 일가는 초라한 집에 갇혀 지내야 했다. 감시병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달아날 수도 없었다. 밤마다 양씨는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궁궐에서 단종은 무사한가? 아프지는 않은가? 외롭지는 않은가?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다. 아들들은 잠들라고 권했지만 양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전하 생각만 났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혈육인 자신들보다 단종을 더 걱정하는 것을.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이였으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유배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다. 세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양 씨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신이 왔다. 손에 들린 것은 왕명이었다. 양 씨는 그 순간 알았다. 끝이 왔다는 것을. 세조가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문서가 펼쳐졌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명령만 적혀 있었다. 역적 양씨 사형에 처하라. 교수대가 세워졌다. 조선 왕실 여인에게 가해지는 형벌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왕족은 사약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우였다. 하지만 양 씨에게는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세조는 그녀를 철저히 역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왕실의 체면 따위는 상관없었다.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했다. 그 중심에 있던 양 씨는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제거되어야 했다. 형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도 이 광경을 똑바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왕실 여인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관리들조차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들 중 누구도 이 명령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명은 절대적이었다. 양 씨가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다. 밧줄에 묶인 손목은 상처투성이었다. 오랜 유배 생활로 몸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형리들이 그녀를 교수대 앞에 세웠다. 주변을 둘러싼 이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양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개인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궁궐에 들어온 날, 병든 세자를 밤새 간호하던 날들, 그리고 갓 태어난 원손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 작고 따뜻했던 그 아기, 자신의 품에서 처음 걸음마를 뗐던 그 아이,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그 맑은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형 집행관이 문서를 펼쳤다. 떨리는 목소리로 죄목을 읽어내려갔다. 역모를 꾸몄다는 것, 폐위된 왕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것. 모두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었다. 양 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밧줄이 그녀의 목에 걸렸다. 거칠고 뻣뻣한 촉감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형리가 신호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양 씨는 눈을 감았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자신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어린 왕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비록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단종은 그 순간 유배지 영월에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갇혀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든 막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왕위도 권력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신호가 떨어졌다. 형리의 손이 움직였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양 씨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주변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있었다. 왕실 여인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 그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이었다. 양 씨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을 생각했다. 부디 무사하기를, 살아남기를. 비록 왕위를 잃었어도 목숨만은 부지하기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양 씨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 단종을 9년간 키운 양육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여인. 이제 그녀는 역적의 이름으로 생을 마감했다. 교수대 아래 그녀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형리들이 시신을 내렸다. 하지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다. 역적의 시신은 예를 갖춰 장사 지낼 수 없었다. 왕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러지지 못했다. 그녀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존경받던 여인의 최후는 이토록 참혹했다. 세조는 이 소식을 들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종 본인뿐이었다. 세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왕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조치가 필요했다. 양 씨의 죽음은 궁궐 안팎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세조의 공포 정치 아래에서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양 씨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하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양 씨의 시신이 형장에 방치되었다. 역적으로 몰린 자의 시신은 거둘 수 없었다. 가족이 있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다. 새 아들은 이미 옥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밧줄에 묶인 채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통곡만 할 뿐이었다. 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 씨만 제거해서는 부족했다. 그녀의 아들들, 즉 왕실의 피를 이은 자들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화근이 될 수 있었다. 세조는 결정을 내렸다. 양 씨의 세 아들 모두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었다.
아무런 재판도 없었다. 어머니가 역적이니 아들들도 역적이라는 논리였다. 며칠 후 세 아들이 차례로 처형되었다.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어린 단종을 동생처럼 여기며 함께 자랐던 아이들, 양 씨가 낳아 키운 자식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멸문지화였다.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지는 참극이었다. 양 씨의 혈육은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시신들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장사조차 지낼 수 없었다. 양 씨의 시신도 아들들의 시신도 모두 방치되었다. 한때 왕실의 일원이었던 이들이 들짐승처럼 버려졌다.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날아들었다. 참혹한 광경이었지만 누구도 감히 시신을 거두지 못했다. 밤이 되자 누군가 몰래 움직였다. 양 씨를 따르던 궁녀 하나가 목숨을 걸고 형장에 나타났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양 씨의 시신을 천으로 감쌌다. 무거운 시신을 혼자 끌고 가는 것은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평생 모시던 주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궁녀는 궁궐 뒤편 야산으로 시신을 옮겼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땅을 팠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간신히 구덩이를 파고 양 씨의 시신을 묻었다. 제대로 된 관도 수의도 없었다. 그저 천으로 감싼 채 흙으로 덮을 뿐이었다. 궁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 아들의 시신도 누군가 몰래 걷었다. 양 씨의 측근들이 목숨을 걸고 움직인 것이었다. 발각되면 자신들도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차마 시신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 시신을 수습해 몰래 묻었다. 어디에 묻었는지조차 기록할 수 없었다. 나중에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은밀하게 처리해야 했다. 양 씨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이 관에 귀속되었다. 그녀가 살았던 흔적조차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왕실 족보에서 지워지고 역사서에는 역적으로만 기록되었다. 세종의 후궁이었다는 사실, 단종을 키웠다는 사실, 모든 공적이 사라졌다. 궁궐에서는 양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누구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단종을 키웠던 그 9년의 세월,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의 위치, 모든 것이 역사에서 지워졌다. 단종은 영월 유배지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자신을 키워준 양 씨가 죽었다는 것, 그녀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었다는 것. 단종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을 지키려다 저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왕위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 단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다. 저승에서라도 양 씨를 만날 수 있기를,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다. 단종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세조의 공포 정치는 계속되었다. 양씨 일가의 멸문 이후에도 단종 보기를 꾀했던 이들이 차례로 처형되었다. 사육신, 생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다. 피로 얼룩진 시대였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했다. 양 씨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조금씩 밝혀질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그녀도, 그녀의 아들들도, 그녀가 지키려 했던 단종도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예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성종이 즉위했다. 세월이 흐르며 왕이 바뀌었지만 양씨의 누명은 그대로였다. 역적으로 기록된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복권되지 못했다. 하지만 궁궐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있었다. 양씨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숙종 시대가 왔다. 숙종은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다. 세조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단종을 복위시키고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양씨에게도 눈길이 향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다. 혜빈 양씨는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어린 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숙종은 기록을 살펴보았다. 양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종을 어떻게 키웠는지, 세종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명백했다. 양씨는 역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실을 위해 헌신한 충신이었다. 숙종은 명을 내렸다. 혜빈 양씨의 죄를 사면하고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교지였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왕실 족보에 올랐다. 역적이라는 기록이 지워지고 세종의 후궁으로 제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호로 문의 두 글자를 내렸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조선 왕조에서 시호를 받는 후궁은 극히 드물었다. 그것도 왕을 낳은 후궁만이 받을 수 있는 영예였다. 하지만 양씨는 왕을 낳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중 누구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시호를 받은 것은 단종을 키운 공로 때문이었다. 비록 친어미는 아니었지만 9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양씨는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 왕을 낳지 않고도 시호를 받은 유일한 후궁. 그녀의 충절과 희생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묘소도 제대로 조성되었다. 몰래 묻혔던 시신을 찾아내 예를 갖춰 다시 안장했다. 왕실의 예법에 따라 제사도 지내졌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양씨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졌다.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9년간 정성으로 키운 모성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충절.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역사서에도 그녀의 충성이 기록되었다. 더 이상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단종의 무덤 곁에는 양씨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왕 옆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었다. 비록 생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라도 그 곁을 지키게 된 것이다. 영월 땅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오늘날까지도 양씨의 이야기는 회자된다. 조선시대 수많은 후궁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되는 이유가 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출세를 위해 아첨하지 않았다. 오직 맡겨진 아이를 정성으로 키웠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켰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녀의 충절은 역사에 길이 남았다. 피로 이어지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깊은 사랑이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올린 모성애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다. 양씨는 단종을 끝까지 어머니로서 사랑했다. 단종 역시 그녀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역사는 이렇게 진실을 기억한다. 비록 당대에는 역적으로 몰렸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양 씨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권력과 욕망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직 충성과 사랑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삶. 그것이 바로 혜빈 양 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단종을 친아들처럼 키워내고 수양대군의 찬탈에 맞서 끝까지 왕을 지키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혜빈 양 씨. 그녀의 일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숭고한 모성애와 충절의 기록으로 남았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다시 시호를 받은 후궁으로 그녀의 명예는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에 빛나고 있다. 태빈 양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